철책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군인들이 이제 그 전투화를 이렇게 질끈 끈을 딱 동겨매고 그리고 눈만 이렇게 딱 내놓고 이제 무기 저한테 총구를 겨누고 다가오거든요. 경계 태세 딱 취하면서 위압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북한군에서는 10년을 군복무해도 집에 전투화를 신고 가지 못하거든요. 우리 군이 이제 신고 있는 그 새까만 전투화 못 신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가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엄청 큰 거예요, 신체가. 저도 북한에서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거기 가보니까 그냥 완전히 어린이 집단이는 친구가 되는 거죠, 제가. 네, 안녕하세요.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유성현입니다. 한국군을 두려워하거나 선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한국군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려줘서 상대를 알고 두려워할까봐 일절 알려주지 않죠. 과거에 연평도 포격전이 있은 이후에 남조선 괴뢰군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영상물을 배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다 회수해 갔거든요. 그 영상을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갑자기 쫄게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영상에서 막 훈련하는 그 군인들하고 육체적인 이게 피지컬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군인들 쓰고 있는 무기, 전투 장비,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위압감을 딱 드는데 다른 친구들이 안 들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회수해 간 것 같아요. 이제 인물에 대해서도 더 모르죠. 인물은 여기에 대통령 정도,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북한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질 수도 있고 안 알려질 수도 있는데, 알려지는 경우는 북한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알려져요.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 정부 때 김관진 장관님, 이분은 북한 군인들이 그냥 다 소멸해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김관진 역도를 쓸어버리라 하면서 그분의 그 사진 갖다 걸고 거기다가 막 사격 훈련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그냥 뭐 북한에 엄청 자극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름조차 알 수가 없죠. 저는 아마도 여기 온 사람 중에 한국 문화를 가장 접하지 못한 사람 중에 속할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것이 뭐 영화라던가 뭐 드라마라 이런 거를 봐야 알 텐데 저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저희가 알았던 거는 그냥 전단지를 통해서 남북한의 정치 시스템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다르게 봤지 문화가 다르다는 거는 저희가 잘 몰랐어요. 실례지만 그 살고 계셨던 지역이 제가 살았던 것이 여기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철원 그 건너편이거든요. 철원이 6.25 전쟁 이후에 둘로 나눠져 가지고요. 네, 저는 위에서 태어났어요. 한쪽인 얘기지만 제가 철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철원 어디서 하셨어요? 철원 저기 와수리 쪽에. 아,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2017년에 전역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거진 그쪽으로 왔습니다. 네. 와. 신기하네요. 그러면 북한군으로 근무하실 때 한국군과 직접 마주친 적이 있으실까요? 마주친 적은 없는데 전해 들었던 이야기는 있어요. 연평해전이랑 이런 거 할 때 그 서해 NLL 쪽에서랑 남북한의 그 군인들이 좀 서로 가까이에서 어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배를 타고 나갔다가 우리 NLL 쪽에 넘어와서 우리 국군에 의해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모르거든요. 영어 뭐 애플 이 정도나 아는 사람은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한국 우리 군인들을 딱 마주쳤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영어로 대화를 하더래요. 그리고 신체를 봤을 때 너무 자기들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압감이 탁 들어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야, 저 남조선 괴뢰군은 쟤네는 월급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다 대학생들이래. 이런 이야기랑 하면서 아,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해들었어요. 탱크나 뭐 헬기 이런 걸 직접 보신 적은? 있죠. 제가 또 비행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제가 공군에 있었어요. 탱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 옆에 탱크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차 여기로 치면 아마 K9 그것처럼 자주포의 그런 계열이거든요. 그런 부대가 있어서 꽤 많이 봤죠. 사실 지금 현재 북한군은 훈련을 잘 못하거든요. 기계가 있다고 해도 그게 자기 역할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성능도 워낙 구식의 무기다 보니까 우리 군 무기하고 대비하면
뭐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죠. 그나마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우리 군은 훈련 많이 하잖아요. 기름이랑 쓸 만큼 쓰고 하니까 탱크 운전도 많이 하고 전투기 비행 조종사들이 훈련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자기 기량적인 면에서도 장비의 현대화적인 측면에서도 북한보다 상당히 앞서 있죠. 탈북 당시에 한국군을 처음 봤을 때 어떠셨나요? 그래서 많이 그때도 역시 처음에 보이는 것이 그냥 외모적인 게 처음에 딱 보이잖아요. 외형적인 게. 철책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군인들이 이제 그 전투화를 이렇게 질끈 끈을 딱 동겨매고 그리고 눈만 이렇게 딱 내놓고 이제 무기 저한테 총구를 겨누고 다가오거든요. 경계 태세 딱 취하면서 위압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북한군에서는 10년을 군복무해도 집에 전투화를 싣고 가지 못하거든요. 우리 군이 이제 신고 있는 그 새까만 전투화 못 신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체가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엄청 큰 거예요, 신체가. 저도 북한에서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거기 가보니까 그냥 완전히 어린이 집단에 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 제가. 상당히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한국군과 북한군 좀 차이가 있다. 엄청 많이 나죠. 먹는 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짐승도 안 먹어요. 그런 거를. 북한 사람들이 먹는 거를. 짐승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떤 아는 친한 형네 집에 딱 갔는데 그때는 제가 온 지 한 1년 미만일 때예요. 맛있는 간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집어 먹었는데 그 형이 막 웃더니 야 이 새끼야 그거 강아지 간식 다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 간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계속 그거 먹잖아요. 강아지 사료. 근데 북한에서 군인들이 대부분 먹는 게 옥수수를 말렸다가 기계에다 이렇게 막 분쇄해가지고 그걸 그냥 삶아 먹거든요. 옥수수밥. 이걸 먹고 고기 같은 경우는 진짜 큰 명절날 때 그때나 좀 먹을 수 있고 특식 같은 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짐승도 영양가를 딱딱 따져가면서 뭐 잘 사는 동네에서는 강아지 오마카세 먹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북한 군인들 그 사람들이 먹는 거는 그리고 입는 거는 평상시에는 그냥 이거 짧은 뭐 민소매 이런 거를 입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안 알리죠. 그런데 전쟁이랑 이렇게 할 때는 열에 견뎌야 되고 그리고 이거 밖으로부터 침수하는 이거 습기 비는 맞고 땀은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전투복에 그리고 전투화에 이게 다 기술이 다 적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군인들 전투하시는 거, 그 물에 빠지면 물이 순간에 그 침투를 못 할 거예요. 땀은 밖으로 나가죠. 근데 북한 군인들이 입고 있는 거는 봄날에 입기는 딱 좋지만 전투할 때, 이럴 때는 빗물에 잘 들어가고 그리고 불이 딱 가서 튕기면 그냥 불에 약하고 이런 옷들이거든요. 다 적합한 옷이 아닌 거죠, 전투에. 심지어 군인들이 신고 있는 이거 전투화, 이것이 고무예요, 고무. 고무는 불에 약하거든요. 전쟁에 폭탄이 터지고 하면 이제 불바다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때 고무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신발이. 우리는 밑에다 가죽 신발에다가 이 바닥도 그냥 이 철판 못판 밟아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 그거 신던 신발을 산에 나무하러 갔다 나무 뿌리도 막 뚫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신발을 신고 하니까 군복적인 측면에서도 대비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보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북한 군인들은 지금 인터넷 이런 것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오직 김정은 가스라이팅만 이렇게 하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군인들이 꽤 있거든요. 충성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가 죽거나 옆에서 주변에 막 피 튀고 이러면 그들도 그냥 무작정 우리한테 덤벼들어서 싸우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우리에게 위협적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구가 갈라지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이겨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냥 자만 이거는 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신체도 작고 지적으로 부족한 거는 있지만 정말 그냥 굶다가 죽고자 달려들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최소한의 희생을 적게 하면서 싸워 이기자는 거지만 쟤네는 그냥 다 죽더라도 덤벼들면 싸워서 이겨도 이긴 전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잖아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난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이런 마음을 딱 가졌을 때 우리는 무조건 싸우잖아요. 근데 북한 군인들에게는 그게 조금 부족해요. 내 거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김씨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다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북한 군인들에게는 앞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과학기술이 워낙 다 발전되어 있으니까 위성을 통한 GPS 이런 것을 휴대폰 다 쓰죠, 군인들이 지금.
시시각각 그냥 평양을 쫙 들여다볼 수도 있고, 김정은 여기서 뭐 자빠져서 이거 업무를 보고 있구나, 뭐 이런 거랑도 군인들이 대충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딱 보면.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군부대가 대체로 산골에 있는데 자기 산 동네 훈련 갔던 그 산 루트 이거밖에 모릅니다. 북한, 오직 북한. 인터넷이 안 되니까요. 북한에서 직접 겪으셨던 한국군의 대북 활동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뭐 확성기라든지 삐라라든지. 북한 군대에서 전단지를 봤던 기억은 없어요. 제가 군대 복무를 여기 함경도 쪽에서 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접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신병을 받을 때 한 친구가 산에 갔다가 뭘 주웠대요. 그런데 얘가 그 보이부에다 갖다 그냥 딱 바친 거예요. 갑자기 막 일하고 있는데 다 모이래요. 모여가지고 왜 모이냐고 하니까 요 산에 이상한 게 지금 떨어졌는데 전체 부대가 다 동원돼가지고 산에 수색을 했는데요. 수색을 해서 산에 그냥 그날 그 하루 종일 산판을 돌아다녔거든요. 찾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뭘 봤길래 부대가 이렇게 복잡하냐 하니까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단지예요, 전단지. 전단지 한 장이 어떻게 계속 날아가서 거기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걔가 이걸 갖다가 바치고 어떤 내용인지 저희에게 말도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나중에 올라갔는데 전단지는 또 없고, 이래서 그랬던 적은 있어요. 지금 그럼 함경도 쪽에서 복무하셨는데 DMZ로 탈북을 하신 거예요? 네. 다른 위치 아닌가요? 함경도에서 DMZ까지 직선거리로 치면 한 300km, 300-400km 될 거예요. 300-400km. 어떻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북한에도 이제 도와 도를 넘어 다니는 차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또 운전병이고 하니까 도로 루트들 이런 거는 알고, 그래서 다 전화하고 통화하고 해서 운전기사들, 택시기사들하고 소통해서 장거리 버스 타고 이렇게 DMZ까지, 근처까지 왔죠. 한국에 기순했을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내비게이션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북한 사람들은 인터넷 이런 것을 접해본 적도 없거니와 어디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디 다닐 때 지도첩을 가지고 다녀요. 지도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길을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딱 넘어와서 서울로 저를 이제 보내는 그 과정에서 운전병이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서울 어디로 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처음 가보는 길을 갔거든요. 그런데 쭉 운전하면서 가는데 옆에서 자꾸 어떤 여자애가 자꾸 옆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우회전하세요. 속도를 낮추세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도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북한에 그런 거 없거든요.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했는데 뭐 그 말이 자꾸 나올 때 차가 쓱 가더니 뭐 이렇게 하고 가고, 진짜 신기했어요. 그걸 뭔지 그때는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고요. 여기 나와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한참 후에 이게 그 길을 알려주는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그때야 이해했어요. 그게 신기했고,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그것도 신기한 것도 하나가, 여기 와서 첫 번째로 신체 검사 같은 걸 받아요. 이게 북한에서 어떤 질병 같은 걸 가져오지 않았는지. 오자마자 아침밥 먹고 병원으로 쫙 이동을 하는데, 차가 건너길에 섰는데 옆에 쑥 내려다보는데 할머니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그 이쁜 승용차를 쭉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충격 먹었죠. 북한에서는 운전병이 완전히 이거 기술이거든요. 운전하는 게 운전기사라고 하지 않고 운전수라고 그래요. 운전수. 운전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차도 다 고칠 수 있는 이 정도의 기초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운전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구나 할머니가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죠. 또 병원에 가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 그 대기 번호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 이쁜 아가씨가 이제 딱 오더니 청년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님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님. 북한에서는 님 이것이 장군님 할 때만 이거 님이거든요. 근데 그 제가 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목소리도 살살 그 녹이는 목소리에다가 거기다가 님을 더하니까 이거 약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거기서 받았죠. 현재 군부대도 돌아다니시면서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군부대 다니시면서 어떤 게 느껴지나요? 좀 장단점? 우선 장점으로 치면 군인 때는 주는 밥 먹을 때 다 배고프거든요. 주는 밥 아무리 많이 줘도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데, 근데 월급이라는 걸 주잖아요. 부대마다 매점들이 있어서 뭐죠? 그거? PX? 네, PX 거기서는 좀 싸게 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점이고, 휴가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북한 군인들은 10년 복무해도 휴가 못 가는 군인들이 80% 이상이거든요. 그 20%는 돈이 있어가지고 뇌물 줘서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공식적으로 휴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 3% 미만일 거예요. 5% 미만.
공식적으로 휴가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그 보여주는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 거기 한번 참가하면 휴가 가거든요. 그거 참가 안 한 군인들은 휴가 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휴가도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았죠. 네, 그리고 그런 점들이 보기 좋고, 단점이라고 치면 이거는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군인들이 휴대폰 업무 시간에 쓰는 거, 이게 하루마다 매번 쓰잖아요. 이게 과연 군대의 기강을 잡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심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저 새끼 좀 뭘 한다고 그따위 소리 하냐고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안 썼는데 네. 몇 년 뒤에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 이상해졌다고 분위기가. 제가 강의를 갔던 적이 있어요. 군부대에서 이제 군인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건데, 꽤 많은 수의 군인들이 휴대폰을 쓰면서 게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강의 시간에. 그래서 이거 휴대폰 이걸 한다고? 이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 간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휴대전화를 계속 줘서 사회하고 자꾸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군인이 훈련을 하면서 중국 거 간첩하고 이렇게 내통을 해서 군사 비밀도 넘겼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북한의 통화 하나만 하는 거는, 이거는 뭐 하루에 뭐 한 주일에 한 뭐 두세 번 정도 해서 가능하거든요. 부대마다 또 전화기 갖다 놓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하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터넷을 하면 접속을 해가지고 이거 뭐 카톡이라던가 사진도 전송하고 비디오도 전송할 수 있어요. 보안에 취약한. 네, 그런 점에서 취약한 거죠. 북한 군인들은 심지어 똥도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똥이 왜 비밀이냐?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그 지휘관들이 이야기해요. 이 부대가 뭘 먹는지 그 똥을 갖다가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 영양분이, 그 영양 상태가 이게 나온대요. 그리고 건강 상태, 이것까지 다 체크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똥도 비밀이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는 전화를 쓰면서 비밀이 너무 오픈되어 있지 않나, 군대가. 네, 이런 생각이 좀 한국 군인들 보잖아요. 이런 건 좀 북한 분하고 다를 게 없다. 같은 민족이다. 이런 거 있었을까요? 그냥 사고하는 그 생각의 원리? 네, 이거는 남북한 군인이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농담 따먹기랑 하고, 그리고 좀 탁 풀어질 때는 풀어지고, 아, 이 새끼들 가지고 전쟁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고는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계속 그러거든요. 제가 한 8년 차 이때 제가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군인들 보면 아, 이 새끼들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겠어? 이런 생각이 그냥 하루에도 12번 들거든요.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비리비리한 데다가 그 사고하는, 이게 군대가 진짜 파이팅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아, 얘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군대를 전역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북한이 어떻게 그런 생각은 똑같이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병이셨잖아요. 네. 군부대가 지역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지역에서 또 다른 데로 가면 민간 도로 다 타고 다니죠. 그럼 그렇게 다니시면서 좀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빈부격차가 엄청 심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 이거 못 살아, 이런 사람들도 점심에 다음 끼에 된장찌개 먹을까 아니면 저게 뭐 삼겹살을 먹을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루 일하면 몇 달 먹을 수 있는 쌀을 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하루 일해서 자기 그 한 끼 뭐 어떻게 잘 먹을 수 있는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 김정은하고 그 라인에 붙어 있는 거 뿌락지들, 얘네는 차도 몇 대가 되고 그냥 노예부리 타잖아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빈부격차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평양에서 잘 사는 애들, 여기 권력 백두산 줄기, 뭐 김씨 줄기, 얘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걔네는. 네, 걔네는 다른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북한에서 간첩들이 그 댓글 다는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는 진짜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걔네는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알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 이러더라고요. 엔비디아 걔네가 젊었을 때는 몸을 갈아서 만든 애들이잖아요. 그 돈을 그 정도 만든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빈부격차가 있다고 해도 걔네도 새끼 먹고 우리도 새끼 먹어요. 다 쌀밥 먹고, 우리가 여기 살아도 누구나 다 쌀밥 먹고 대통령도 쌀밥 먹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마음의 빈부격차가 있는 거지 실질적인 상황에서 빈부격차는 없다는 거죠. 그 실제 거주하신 곳과 군생활하는 그 지역 차이가 나셨나요? 북한은 지역과 지역 간에 이동이 잘 안 돼요. 나 저기 이사 가서 살 거야, 이거 더 안 돼요. 이거는 여행도 힘들지만
이사 가는 건 더 힘들거든요.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제가 사는 동네가 제일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함경도 지역에 가서 보니까요, 더 못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도 대도시들 평양 다음으로 큰 게 함흥이거든요. 뭐 함흥이 진짜 인구도 많고,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저게 뭐 경상도쯤 되는 거예요. 함흥이 공업단지들이 다 함흥에 모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흥 시내 사람들, 역의 사람들도 못 사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 시골 농장에 가면 진짜 못 사는 거예요. 북한의 모든 지역은 시골이나 농촌이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상황이 비슷비슷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도시일수록 뭐 좀 거기에는 권력층들이 모이니까 여기에는 좀 잘 사는 사람들 꽤 있고, 점점 내려가면 이 시골에서 빡빡빡 긁어다가 그냥 이걸 갈취해다가 평양에다가 또는 함흥에다가 다 모아다가 여기다가 뭐 아파트도 짓고 이래가지고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래서 이 시골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내가 이 농장원이라는 그 신분이 있거든요. 농민계급, 노동계급 뭐 이렇게 다 신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농민계급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농사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야, 나도 뭐 심지어 다른 데 가서 노동계급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다 제한을 다 걸어놨어요. 못하게. 농민계급들은 군인도 할 수가 없어요. 장교. 그 타고난 게 군인 천성이 와가지고 난 장군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그런 꿈을 있고. 그런데 그냥 군관학교 진입을 안 시켜요. 농민계급들은. 왜냐하면 농촌이 힘들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다 인원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냥 꽉 막아놓은 거죠. 이게 농촌에만 있는 거 그게 아니라 탄광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벌목하는 데 있어요. 림업사업소라고. 거기도 다 그냥 묶어놨죠. 성현님께서는 어떤 신분에? 저는 농민 신분이어가지고 제가 군대에 가서 처음에는 그래도 저도 이 북한 사회가 잘못됐다는 건 알면서도 그 땅이 다 부모 형제 사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열심히 뭐 어떻게 해보려고 오랫동안 했죠. 몇 년 동안. 전 군인이 장교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 북한 군에서 제가 농민계급을 벗어날 수 있는 게 가장 가능성 있는 게 그거였어요. 장교가 되는 거, 군관. 그런데 지시가 계속 내려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내려오는데 경의하는 주요사령관 김정은 동지 명령 또는 비준 가업 이렇게 부대 지휘관이 이제 쭉 전달을 하거든요. 농촌 계급 자녀들을 간부 선발해서 제외할 때 대하여. 이런 거를 대놓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된 말로 빡이 치겠어요. 아니 나도 똑같이 노력하고 옆에 있는 쟤도 똑같이 노력하는데 쟤에게는 가능성을 주고 나에게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이 사회, 이게 제대로 된 건가? 북한 노동당에서 이야기하는 누구나 꿈만 꾸면 이루어진다는 사회가 이게 맞나? 너무 진짜 악이 나는 거죠. 이런 게 이게 단편적인 거예요. 돌아가면 다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